왕자 생택쥐페리. 철새들이 이동할 때 어린 왕자는 철새떼와 함께 그의 고향 별을 떠나 모험에 나섰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레옹 베르트에게. 나는 이 책을 어떤 어른에게 바쳤는데 그 점에 대해 어린이들에게는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한 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어른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이의 책이든 어른의 책이든 모두 이해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어른은 지금 프랑스에서 살고 있는데 굶주림과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른은 정말 위로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도 아직 부족하다면 그 어른은 옛날에 한 번은 어린이였었기 때문에 나는 그 어린이에게 이 책을 바치고 싶습니다. 어른은 누구나 처음에는 어린이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잊지 않고 있는 어른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레옹 베르트에게 라고 하는 대신 어린이였을 때의 레옹 베르트에게 라고 고쳤으렵니다. 내가 6살 때 일입니다. 나는 정글에서 일어난 일들을 쓴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라는 책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굉장한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마리의 동물을 삼키려 하고 있는 보아뱀의 그림이었습니다. 위에 있는 그림이 그것을 그린 것입니다. 그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보아뱀은 먹이를 씹지 않고 통째로 꿀꺽 삼킨다. 그러고 나면 움직일 수 없게 되어 반년 동안 잠을 자는데 그동안에 뱃속의 동물이 소화되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읽고 정글 속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색연필을 가지고 처음으로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아래 그림이 나의 제 1호 그림입니다. 나는 이 그림을 어른들에게 보이며 이거 무섭죠?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른들은 모자가 뭐가 무섭니? 하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린 것은 모자가 아닙니다.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른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보아뱀의 뱃속을 그려보았습니다. 어른들이란 언제나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줘야 하니까요. 나의 제 2호 그림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랬더니 어른들은 밖을 그리든 안을 그리든 제발 뱀 따위는 그만 그리고 지리와 역사와 수학과 국어를 공부하는 게 좋겠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6살 때 화가라는 멋진 꿈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나는 그 후 절대로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그림도 두 번째 그림도 이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 기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어른들은 언제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은 이런 것, 저것은 저런 것이라고 설명해줘야 합니다. 어린이들에겐 골치 아픈 일이죠. 나는 할 수 없이 다른 직업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조종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온 세계를 날아다녔습니다. 지리 공부는 확실히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나는 한눈에 중국과 애리조나주를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밤에 어디를 날고 있는지 알 수 없게 됐을 때 지리 공부는 정말로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렇게 살아오면서 나는 굉장한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게 됐습니다. 나는 어른들과 어울리며 그들을 가까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에 대한 나의 생각은 별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딘지 현명해 보이는 사람을 만나면
나는 몸에 늘 지니고 있는 제 1호 그림을 그 사람에게 보여줍니다. 정말로 무언가를 아는 사람인지 어떤지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언제나 이거 모자군요 하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나는 보아뱀의 이야기도 정글의 이야기도 별의 이야기도 다 집어치우고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카드놀이나 골프, 정치, 넥타이 등의 이야기 말입니다. 그러면 그 어른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군 하면서 좋아했습니다. 이처럼 나는 정말로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나눴던 친구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6년 전에 나의 비행기가 사하라 사막에서 고장나기 전까지 말입니다. 비행기의 고장은 기관 하나가 부러진 것이었습니다. 기술자도 없고 손님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어려운 수리를 혼자서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겨우 일주일간의 먹을 물이 남아있을 뿐이었으니까요. 첫날 밤 나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고장에서 수천 마일이나 떨어진 사막에서 잠을 잤습니다. 조그마한 통나무 하나에 의지하여 넓고 넓은 바다 한가운데를 표류하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아주 훨씬 더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일까요? 해가 뜰 무렵 나는 이상한 목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여러분은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목소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양 한 마리만 그려줘. 어?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나는 너무나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비비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이상하게 생긴 작은 사내아이가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14페이지의 그림을 봐주십시오. 그 그림이 내가 그 사내아이를 그린 것 중에서 가장 잘 그린 그림입니다. 물론 나의 그림은 그 사내아이의 실물보다는 훨씬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 탓이 아닙니다. 6살 때 어른들에 의해서 화가가 되려던 나의 꿈을 버린 후로, 그러니까 보아뱀의 안쪽과 바깥쪽의 그림을 그린 후로는 그림이라고는 전혀 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나는 너무나 놀란 나머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의 앞에 서 있는 사내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나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서 무려 수천 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사막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내아이는 길을 잃고 헤매는 모습도 아니고 피로에 지쳐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배가 몹시 고픈 것 같지도 않고 목말라 하는 것 같지도 않았으며 무서워 떨고 있는 듯한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보아도 사람이 사는 곳에서 수천 마일이나 떨어진 사막 한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아이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나는 겨우 입을 열어 사내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너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니? 그랬더니 사내 아이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도 하는 듯이 천천히 되풀이했습니다. 저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너무나 이상한 일을 당하게 되면 누구나 그것에 따르게 되나 봅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서 수천 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사막 한가운데입니다. 더구나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느끼면서 양의 그림을 그리려고 생각하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 주머니에서 한 장의 종이와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나는 지리와 역사와 수학과 국어밖에 공부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내 아이에게 나는 그림을 그릴 줄 몰라 하고 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내 아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나는 양을 그려본 적이 한 번도 없었으므로 내가 전에 그렸던 두 가지 그림 중에 하나를 그려보았습니다. 보아뱀의 바깥쪽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사내 아이의 대답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보아뱀에게 먹힌 코끼리 그림은 싫어. 보아뱀은 너무 위험하단 말이야. 게다가 코끼리는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해.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으니까 작은 양이 좋아. 양을 그려줘. 그래서 나는 양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사내 아이는 그것을 한참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 양은 병이 들었잖아. 곧 죽을 것 같아. 다시 그려줘. 나는 다시 그렸습니다. 사내 아이는 너그럽게 봐주는 것처럼 상냥하게 방긋 웃어 보였습니다. 봐, 이건 보통 양이 아니야. 뿔이 나 있는걸. 그래서 나는 또다시 그렸습니다. 그러나 이 양도 앞의 그림들과 마찬가지로 사내 아이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 양은 너무 늙었잖아. 나는 오래 살 수 있는 양을 가지고 싶어.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고장난 비행기 엔진을 빨리 고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아무렇게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내던지듯이 사내 아이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상자야. 양은 그 속에 있어. 잔뜩 퉁명스럽게 말했는데 그림을 본 사내 아이의 얼굴은 점차 환해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만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그래, 이거야. 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싶었어. 이 양은 풀을 많이 먹을까? 왜 그런 걸 걱정하지?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은 곳이거든.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 내가 그려준 양은 아주 작은 양이니까. 사내 아이는 고개를 숙여 그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뭐 그렇게 작지도 않은데. 양이 잠들었네. 이렇게 하여 나는 어린 왕자를 알게 됐습니다. 어린 왕자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게 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린 왕자는 내게 많은 것을 물어보면서도 내가 묻는 말에는 귀를 기울이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린 왕자가 우연히 하는 말들을 통해 그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 왕자는 처음에 나의 비행기를 보았을 때 내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게 뭐지? 이 물건이 뭐야? 물건이 아니야. 이건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야. 나의 비행기지. 나는 우쭐해하며 내가 새처럼 하늘을 날아다닌다는 것을 어린 왕자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린 왕자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아저씨는 그럼 하늘에서 떨어진 거야? 그래, 하고 나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야, 정말 재밌는데. 어린 왕자는 이렇게 말하며 매우 즐거운 듯 까르르 웃었습니다. 어린 왕자의 웃음에 나는 매우 화가 났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정말로 장난스러운 말투였습니다. 나는 어린 왕자가 나의 불행을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주었으면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왕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아저씨도 하늘에서 왔구나. 아저씨는 어느 별에서 왔어? 그 순간 나는 어린 왕자의 정체를 알아내는데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걸 느꼈습니다. 나는 숨을 헐떡거리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너는 다른 별에서 왔니? 그러나 어린 왕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비행기를 들여다보면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타고 온 걸 보면 아주 멀리서 온 것은 아니겠네. 이렇게 말하며 어린 왕자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주머니에서 내가 그려준 양의 그림을 꺼내 소중한 보물을 대하듯 열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린 왕자가 다른 별에 관해서 잠깐 이야기했을 때 나는 무척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좀 더 자세히 알려고 했습니다. 얘 너는 어디에서 왔지? 너희 집은 어디니? 내가 그려준 양을 어디로 데려가려는 거지? 잠자코 생각에 잠겨있던 어린 왕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아저씨가 그려준 상자가 있으니 밤이 되면 그 상자가 양의 집이 되겠구나. 그렇고 말고 네가 착한 아이라면 끈도 그려줄게. 낮에는 그 끈으로 양을 메어 놓으면 되겠다. 그리고 말뚝도 그려줄게. 나의 말을 듣고 어린 왕자는 기분이 몹시 상한 모양이었습니다. 양을 메어두라고? 참 이상한 생각이네. 하지만 메어놓지 않으면 어디론가 가버릴 텐데 길을 잃게 된다고. 어린 왕자는 또다시 까르르 웃었습니다. 가긴 어디로 간다는 거야? 뭐 아무데로나 그냥 곧장 앞으로. 그랬더니 어린 왕자는 진지한 얼굴이 되어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은 걸. 그리고는 어린 왕자는 조금 슬픈 마음이 들었는지 갑자기 침울해졌습니다. 곧장 앞으로 가봤자 그리 멀리 가지도 못해. 이렇게 해서 나는 또 하나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어린 왕자의 별이 고작해야 집 한 채 정도 되는 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별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지구라든가 목성이라든가 화성이라든가 금성처럼 여러 가지 이름이 붙어 있는 큰 별 외에도 몇백 개, 몇천 개의 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 어떤 별들은 망원경으로도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작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별을 하나 발견하면 천문학자는 이름 대신 번호를 붙여줍니다. 예를 들면 소혹성 325번과 같은 식입니다. 나는 어린 왕자가 살던 별이 소혹성 B-612번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믿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별은 터키의 어떤 천문학자가 1909년에 망원경으로 딱 한 번 본 일이 있는 별입니다. 그래서 그 천문학자는 세계 천문학 회의에서 자신이 발견한 별에 대해서 당당히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천문학자는 터키의 옷을 입고 있었으므로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은 모두 훌륭한 양복을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만 귀담아 들으려고 하니까요. 다행히 소혹성 B-612번의 별의 명예가 손상되지 않는 일이 생겼습니다. 터키의 어떤 독재자가 서양식 옷을 입지 않으면 사형에 처한다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문학자는 1920년에 훌륭한 양복을 입고 그 별에 대한 증명을 다시 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두가 그 천문학자의 말을 믿었습니다. 어른들은 숫자를 매우 좋아합니다. 새로 생긴 친구의 이야기를 할 때에도 어른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는 어떠니? 라든가 그 사람은 어떤 놀이를 좋아하지? 그 사람은 나비를 채집하니? 하는 질문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몇 살인가? 라든가 형제는 몇 명인가? 몸무게는 얼마쯤 되지? 그의 아버지는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니? 하는 따위의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알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에게 창가에는 제라늄 화분이 놓여 있고 지붕에는 비둘기가 살고 있는 분홍색 벽돌집을 보았어요 하고 말해본들 어른들의 머리에는 그런 집이 얼핏 그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른들에게는 10만 프랑짜리 집을 보았어요 하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어른들은 괴상한 비명소리를 내며 와, 얼마나 훌륭한 집일까 하고 감탄할 것입니다. 이런 형편이므로 어린 왕자는 정말 멋있는 사람이었어. 방글방글 웃고 있었어. 양을 가지고 싶어 했어. 이것이 그가 이 세상에 있었다는 증거야 라고 말하거나, 어떤 사람이 양을 가지고 싶어 한다면 그건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있었다는 증거야 라고 말한다면 어른들은 아마도 어깨를 으쓱하고는 어린애들은 할 수 없다니까 하는 표정을 짓겠죠. 하지만 어린 왕자가 살던 별은 소옥성 B-612번 별이다 라고 말하면 어른들은 알겠다는 얼굴을 하고 더 이상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른이란 모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나쁘게 생각해선 안 됩니다. 어린이는 어른을 아주 너그럽게 봐줘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사물 그 자체, 사건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번호 따위는 아무래도 좋습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처럼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옛날에 한 왕자님이 있었습니다. 그 왕자님은 자기보다 아주 조금 더 큰 별을 집으로 삼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한 사람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다면 어린이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더욱더 진짜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누구든 이 책을 엎드리거나 누워서 아무렇게나 읽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왕자와의 추억을 이야기하는 것은 내게는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나의 어린 왕자가 양을 데리고 어디론가 가버린 지도 벌써 6년이 흘렀습니다. 내가 어린 왕자에 대한 일을 지금 여기 이렇게 쓰는 것은 그 친구를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친구를 잊는다는 것은 아주 슬픈 일이니까요. 게다가 친구를 잊고 그럭저럭 살아간다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숫자밖에 모르는 어른과 똑같은 인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림 물감과 연필을 샀습니다. 6살 때의 보아뱀의 안쪽과 바깥쪽을 그렸을 뿐 그 외에는 아무것도 그린 일이 없는 내가 지금 이 나이가 돼서 다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무척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어린 왕자를 꼭 닮게 그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과연 잘 그려질지 어떨지는 전혀 자신이 없습니다. 어떤 그림은 잘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그림은 어린 왕자와 전혀 닮지 않은 그림이 되기도 합니다. 키도 조금씩 틀립니다. 어느 그림에서는 너무 크고 또 어느 그림에서는 너무 작습니다. 그리고 어린 왕자의 옷 색깔도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면 나는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더듬어 찾듯이 그럭저럭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색깔을 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결국 아주 중요한 사실은 그리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부디 너그럽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나의 친구인 어린 왕자는 내게 자세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거든요. 어린 왕자는 나를 자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내게는 상자 속의 양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어쩌면 나도 어른들을 닮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이가 들어버린 게 틀림없습니다. 나는 어린 왕자가 살던 별과 어린 왕자가 그 별을 떠날 때의 일, 그리고 별에서 떠나 여행한 일에 대해 날마다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어린 왕자가 무심결에 하는 말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하여 3일째 되던 날,
나는 바오밥 나무에 관해서도 알게 됐습니다. 그것도 역시 양 덕분이었습니다. 그날 어린 왕자는 몹시 걱정스러운 얼굴로 갑자기 내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게 사실이야? 정말이야. 아, 그럼 정말 잘 됐네.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사실이 어째서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나로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바오밥 나무도 먹겠지? 바오밥 나무는 작은 나무가 아니야. 교회당처럼 큰 나무야. 네가 코끼리 부대를 이끌고 간다 해도 단 한 그루의 바오밥 나무도 다 먹게 할 수 없을걸? 하고 어린 왕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깔깔거리고 웃었습니다. 코끼리 부대라는 말이 우스웠던 것입니다. 내 별에 코끼리들을 데려간다면 포기해놔야 할 거야. 그런 다음에 어린 왕자는 매우 어른스러운 말을 했습니다. 커다란 바오밥 나무도 처음에는 조그마한 나무였어. 그건 그래. 그런데 어째서 작은 바오밥 나무를 양에게 먹이고 싶은 거지? 아이 참, 그 이유를 모른단 말이야? 하고 어린 왕자는 설명할 필요도 없다는 듯이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 스스로 그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한참 머리를 짜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다른 모든 별들과 마찬가지로 어린 왕자의 별에도 좋은 풀과 나쁜 풀이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풀의 씨와 나쁜 풀의 씨가 있겠죠. 하지만 그 씨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딘가 땅속 깊은 곳에서 잠들어 있다가 어느 때 문득 그 씨들이 잠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씨는 길게 기지개를 켭니다. 그리고 예쁘고 귀여운 줄기를 햇빛 쪽으로 향하고 처음에는 아주 조심스럽게 자랍니다. 그것이 홍당무나 장미꽃이라면 마음대로 자라게 내버려둬도 됩니다. 그러나 나쁜 풀이나 나쁜 나무라면 눈에 띄는 대로 곧 뽑아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린 왕자의 별에는 무서운 씨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오밥 나무의 씨였습니다. 그 별의 땅속은 바오밥 나무의 씨앗 투성이었습니다. 바오밥 나무는 조금이라도 늦게 손을 대면 나중에 아무리 애를 써도 없애버릴 수가 없게 됩니다. 금세 별을 온통 뒤덮어버리고 마침내 그 뿌리가 별에 구멍을 뚫게 됩니다. 별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바오밥 나무가 무성해지면 별은 산산조각으로 부서지게 됩니다. 어린 왕자는 나중에 내게 말했습니다. 꼼꼼하게 하면 돼. 아침에 몸단장을 한 뒤에는 정성 들여 별을 다듬어 줘야 해. 바오밥 나무가 조그마할 때는 장미꽃 나무와 똑같아서 함부로 뽑아 없앨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바오밥 나무라고 확실히 구별할 수 있게 되면 즉시 하나도 남기지 말고 뽑아버리지 않으면 안 돼. 정말 성가신 일이지만 뭐 별로 힘들진 않아. 어느 날 어린 왕자는 자꾸 재촉하듯 내게 훌륭한 그림을 하나 그려보지 않겠냐고 권했습니다. 그 그림을 잘 봐두면 언젠가 아저씨 나라 어린이들이 별나라 여행을 할 때 도움이 될 거야. 일이 하기 싫으면 미루어도 괜찮은 일이 있지. 하지만 바오밥 나무를 제거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틀림없이 엄청난 재난을 당하게 되고 말 거야. 나는 게으름뱅이가 한 사람 살고 있는 별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아직 작으니까 하면서 바오밥 나무를 3그루나 그냥 내버려뒀지 뭐야. 그래서 나는 어린 왕자가 가르쳐주는 대로 그 별을 그렸습니다. 나는 뽐내며 소리 높여 외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바오밥 나무가 얼마나 위험한 나무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작은 별에서 길을 잃게 되는 사람이 겪어야 할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번만은 평소의 겸손을 버리고
이렇게 외치려 합니다. 이봐요, 모두들 바오밥 나무를 조심해요. 내가 여기에 바오밥 나무 그림을 그렇게 정성껏 그린 것은 전에 나처럼 바오밥 나무가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입니다. 나는 이 그림을 매우 고생해서 그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교훈이 헛되지만 않는다면 나는 만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책의 그림들 중에서는 이 바오밥 나무의 그림만 훌륭하고 어째서 다른 그림은 훌륭하지 않은 거지?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그 대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다른 그림도 잘 그려보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쨌든 바오밥 나무를 그릴 때에는 어물어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있는 힘을 다 했으니까요. 나는 이렇게 해서 어린 왕자의 쓸쓸하고 단순한 생활을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어린 왕자가 즐길 수 있는 놀이라고는 오랫동안 해가 지는 것을 바라보는 일밖에는 없었습니다. 어린 왕자를 만난 지 4일째 되던 날 아침, 나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 어린 왕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해가 지는 것을 보는 게 좋아. 해가 지는 것을 보러 가지 않겠어? 하지만 기다려야 하잖아. 기다리다니 뭘?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어린 왕자는 몹시 놀라는 얼굴을 하더니 곧 자기가 한 말이 우습다는 듯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내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내가 내 집에 있는 줄 알았어. 사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에서 낮 12시일 때 프랑스에서는 해질 무렵입니다. 단숨에 프랑스에 갈 수만 있다면 해가 지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러기에는 미국과 프랑스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왕자의 조그만 별에서는 의자를 조금 당겨놓기만 하면 언제라도 해가 지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 나는 해가 지는 걸 44번이나 보았어.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 덧붙여 말했습니다. 마음이 슬퍼질 때는 해가 지는 모습이 보고 싶어져. 하루에 44번이나 해 지는 것을 바라보다니 그때 너는 매우 슬펐던 모양이구나. 그러나 어린 왕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5일째 되던 날, 역시 양 덕분에 나는 어린 왕자의 또 하나의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어린 왕자는 이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깊이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느닷없이 내게 물었습니다. 양은 작은 풀이나 나무를 먹으니까 꽃도 먹겠지? 닥치는 대로 다 먹는단다. 가시가 있는 꽃도? 그래, 가시가 있는 꽃도. 그럼 가시는 왜 있는 거지? 그것은 내가 모르는 문제였습니다. 나는 그때 모터의 나사가 너무 꾹 죄어져 있어서 그것을 돌리느라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의 고장은 고칠 수 없을 것 같았고 게다가 마실 물도 바닥에 나 있었으므로 사막에서 죽게 되지는 않을까 해서 몹시 두려웠습니다. 가시는 대체 왜 있는 거지? 어린 왕자는 한 번 질문을 하면 상대가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할 때까지 단념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사를 돌리느라고 땀을 빼고 있었으므로 아무렇게나 대답해버렸습니다. 가시 따위는 아무 때에도 쓸모가 없어. 꽃이 공연히 심술을 부리는 거지. 잠깐 동안 잠자코 있던 어린 왕자가
갑자기 원망스러운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꽃은 연약해, 순진하다고. 꽃들은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거야. 가시를 자기 자신을 지키는 무서운 무기로 생각하는 거야.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순간 이 나사가 말을 듣지 않으면 망치로 쳐버려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저씨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꽃이란... 아니야.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아무렇게나 대답을 한 거야. 나에겐 지금 중요한 일이 있거든. 어린 왕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중요한 일이라고? 어린 왕자는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매우 더럽게 보이는 물체 위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으며 기름으로 온통 시커매진 손으로 망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저씨도 다른 어른들이랑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구나. 어린 왕자의 말에 나는 조금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나의 기분은 생각지 않고 말을 계속했습니다. 아저씨는 무엇이나 뒤죽박죽으로 알고 있어. 아주 엉망진창이야. 어린 왕자는 정말로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부실 듯한 금빛 머리칼을 바람에 흩날리며 말했습니다. 어린 왕자의 얼굴은 분노로 새파래져 있었습니다. 꽃은 수백만 년 전부터 가시를 만들고 있었어. 양들도 수백만 년 전부터 꽃을 먹어왔고, 그런데도 꽃들이 어째서 그 고생을 해가면서 아무런 쓸모도 없는 가시를 만드는지 그 이유를 알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란 말이야? 꽃이 양에게 먹히는 일이 중요한 일이 아니냐고. 그건 얼굴이 시뻘건 신사의 덧셈보다 중요한 일이야. 나의 별에는 다른 어느 별에도 없는 소중한 꽃이 하나 있어. 그 꽃을 어느 날 아침에 작은 양이 그만 덥석 먹어버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아저씨는 그런 일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야? 어린 왕자는 얼굴이 빨개져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누군가가 몇백만이나 되는 별 중에 어느 별인가에 피어있는 단 한 송이의 꽃을 좋아한다면 그 사람은 그 별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는 내가 좋아하는 꽃이 어딘가에 있다라고 늘 생각하고 있지. 그래서 만약 양이 그 꽃을 먹어버린다면 그 사람에게는 모든 별이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거와 마찬가지인데 그런 일도 아저씨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어린 왕자는 그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연 우악 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밤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도구를 내팽개쳤습니다. 망치도 나사도 눈에 보이지 않았고 목이 마르다는 생각도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모두 우습게 생각됐습니다. 어떤 별에서 왔을 한 어린 왕자를 어떻게든 위로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나는 어린 왕자를 꼭 껴안고 조용히 흔들면서 네가 좋아하는 꽃은 괜찮아. 네 양에게는 부리망을 그려줄게. 네 꽃에는 울타리를 그려주고 그리고 또... 하고 말은 했지만 더 이상 뭐라고 위로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어린 왕자의 기분이 풀릴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어린 왕자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을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의 나라란 참으로 신비한 것입니다. 나는 얼마 후에 그 꽃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게 됐습니다. 본디 어린 왕자의 별에는 꽃잎이 한 겹이고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도 않으며 귀찮게 굴지 않는 매우 작고 귀여운 꽃들이 몇 송이 피어 있었습니다.
꽃들은 어느 날 아침 풀 속에서 피어났다가는 밤이 되면 지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린 왕자의 그 꽃은 어느 날 어디에선가 날아온 씨가 싹을 틔운 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싹은 그곳의 싹과는 전혀 닮지 않은 싹이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그 싹을 떠나지 않고 자라는 모습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종류의 바오밥 나무의 씨인지도 몰랐으니까요. 그러나 그 어린 나무는 조금 자란 후에는 더 이상 자라지 않고 곧 꽃을 피울 준비를 했습니다. 커다란 꽃봉오리가 맺는 것을 본 어린 왕자는 금세라도 기적과 같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하지만 꽃은 푸른 방에 꼼짝 않고 들어앉아서 아름다워지려는 치장을 끝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색으로 할까 하고 꽃 빛깔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천천히 옷을 입고는 꽃잎 하나하나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 꽃은 개 양귀비처럼 쭈글쭈글 구겨진 얼굴로 나오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햇빛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되지 않고서는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 꽃은 정말 멋쟁이 꽃이었습니다. 그에 맞게 신비스러운 몸단장은 며칠이고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햇님이 막 떠오를 무렵에 마침내 꽃이 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정성 들여 몸단장을 한 꽃은 피어나자마자 하품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아, 아직도 졸립구나. 어머, 미안해요. 나 아직 머리 손질을 하지 않았는데. 어린 왕자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아름답군요. 그럼요, 나는 햇님과 함께 태어났으니까요. 꽃은 속삭이듯 대답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이 꽃 그다지 겸손하진 않구나 하고 생각했지만 온통 정신을 빼앗길 만큼 아름다운 꽃이었습니다. 어머, 아침 식사 시간이군요. 제게도 무언가 주지 않겠어요? 어린 왕자는 뜻밖의 요구에 당황했지만 방금 기른 물을 가져다가 꽃에 아침 식사를 주었습니다. 꽃은 피자마자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며 어린 왕자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금도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4개의 가시 이야기를 하면서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내 가시를 없애려고 호랑이들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나의 별에는 호랑이가 없어요. 게다가 호랑이는 풀을 먹지 않아요. 하고 어린 왕자가 꽃의 말을 가로막으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풀이 아니에요. 하고 꽃은 달콤한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 미안. 나는 호랑이는 조금도 무섭지 않아요. 하지만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 무서워요. 바람막이를 좀 해주지 않겠어요?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 무섭다니. 식물인데 어찌 된 것일까? 이 꽃은 상당히 까다로운걸? 하고 어린 왕자는 생각했습니다. 저녁 때가 되면 유리덮개를 덮어주세요. 여기는 몹시 추워요. 별의 위치가 나쁜 모양이에요. 내가 살던 나라에서는. 그러나 꽃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꽃이 어린 왕자의 별에 왔을 때는 C의 모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게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어리석게도 거짓말을 하려다 들킨 게 부끄러워진 꽃은 어린 왕자를 속이려고 2-3번 기침을 했습니다. 바람막이는 어떻게 된 거죠? 가지러 가려 했는데 네가 이것저것 말을 해서. 그랬더니 꽃은 억지로 기침을 하여 어린 왕자로 하여금 미안한 마음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꽃을 사랑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꽃의 마음을 의심하게 됐습니다. 어린 왕자는 그냥 지나쳐버려도 좋을 말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여 마침내 그 때문에 몹시 슬퍼했습니다.
어느 날 어린 왕자는 내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꽃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됐던 거야. 꽃이 하는 말은 대충 들으면 되는 건데, 꽃은 바라보는 거야. 향기를 맡으면 되는 거고. 그 꽃은 나의 별을 향기롭게 만들어줬지. 근데 나는 그걸 즐거워할 줄 몰랐어. 꽃이 가시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언짢게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꽃을 가엾게 생각했어야 했어. 그리고 또 어린 왕자는 이렇게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그때 아무것도 몰랐어. 그 꽃이 하는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말고 그 꽃이 하는 일로 그 꽃을 평가했어야 하는데, 그 꽃은 내게 향기를 주었고 내 마음을 환하게 해주었어.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꽃으로부터 도망치지 않았어야 했어. 그 조그만 불평들은 그 꽃이 정말로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는 걸 눈치챘어야 했어. 꽃들은 자기 마음을 정직하게 말하지 않거든. 하지만 난 너무 어려서 그 꽃을 사랑할 줄 몰랐던 거야. 나는 어린 왕자가 철새들이 이동할 때 철새떼와 그의 고향 별을 떠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어린 왕자가 철새들이 이동할 때 철새떼와 함께 그의 고향 별을 떠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떠나는 날 아침, 어린 왕자는 자신의 별을 깔끔히 정리했습니다. 공들여 활화산의 그을음을 털어내고 대청소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생각나는데 어린 왕자는 불을 뿜는 화산을 2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화산은 아침 식사를 따뜻하게 데우는 데 매우 편리했습니다. 잠자고 있는 화산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왕자가 말한 대로 그것이 절대로 폭발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어린 왕자는 잠자는 화산도 대청소를 했습니다. 화산이란 청소를 잘해주기만 하면 폭발하지 않고 조용히 규칙적으로 연기를 토해내는 것입니다. 화산의 폭발은 굴뚝으로 솟아오르는 불과 같습니다. 물론 우리 지구에 있는 화산을 청소해주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작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화산은 우리에게 많은 불안을 안겨줍니다. 어린 왕자는 슬픈 마음으로 나머지 바오밥 나무의 싹들을 뽑아냈습니다. 이제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작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언제나 하는 그런 일들이 그날 아침 따라 유난히 어린 왕자의 마음을 쓸쓸하게 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이별의 표시로 꽃에 물을 주고 유리덮개를 씌워주려 했습니다. 그런 어린 왕자의 눈에는 금세라도 눈물이 넘쳐 흐를 것 같았습니다. 잘 있어. 어린 왕자가 꽃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꽃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잘 있어 하고 어린 왕자는 다시 한번 인사를 했습니다. 꽃은 기침을 했습니다. 하지만 감기가 들었기 때문에 기침을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바보였어요 하고 꽃은 가까스로 어린 왕자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행복하세요. 어린 왕자는 꽃이 화를 내지 않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유리덮개를 손에 쥔 채 어쩔 줄 모르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꽃이 어째서 이렇게 온순해졌는지 까닭을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좋았어요. 당신이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은 내 잘못이에요.
하지만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아요. 나도 그렇지만 당신 역시 바보였던 거예요. 부디 행복하세요. 이제 그 유리덮개 따위는 필요 없어요. 하지만 바람이 불어오면 나의 감기는 대단한 감기가 아니에요. 밤에 상쾌한 바람을 맞으면 오히려 좋을 거예요. 난 꽂힌걸요. 하지만 짐승이 나비와 친구가 되고 싶다면 두세 마리의 벌레는 참아야겠죠. 나비는 매우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어요. 나비가 아니고 누가 나를 찾아와 주겠어요. 당신은 멀리 가버릴 테니까요. 큰 짐승이 와도 나는 조금도 무섭지 않아요. 내게도 가시가 있으니까요. 꽃은 이렇게 말하며 4개의 가시를 순진하게 보인 다음 덧붙여 말했습니다. 그렇게 우물쭈물하지 마세요. 떠나기로 결심했으니 어서 떠나세요. 어서요. 꽃이 이렇게 말한 것은 울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어린 왕자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약점을 보이기 싫어하는 꽃이었습니다.